네, 이게 지난번에 나온 기사인데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내가 빚이 많아서, 사채 빚이 많아서 갚아야 되니까 돈 좀 빌려달라. 내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3천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아서 결국은 실형을 갔다. 뭐 이런 말입니다. 기사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수회에 걸쳐 여자친구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과일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사채 빚을 갚아야 된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며 2,890만 원을 빌려갔다. 그러나 A씨는 빌린 돈으로 스포츠 도박을 했다. 재판부는 실형까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고지한 용도는 과일 대금으로 쓰겠다. 뭐 아마 과일 도매상한다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 사용한 건 스포츠 도박, 온라인 도박 이런 데 썼다. 그런 말이죠. 참고로 용도 사기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내가 고지한 용도는 과일 매수 대금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쓴 거는 도박이죠. 고지한 용도하고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르면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요, 거짓말.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90년대 남자분인데 미혼이십니다. 이 사람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여자친구가 이 채무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그걸 갚아야 되니까 너가 좀 빌려달라.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남자친구인 네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오빠가 사고를 쳤는데 경찰에 잡혀갔는데 지금 합의금을 주지 못하면 구속된다고 하더라. 너가 좀 빌려달라. 이런 이유로 여자친구가 돈을 계속 빌려간 거죠. 남자분은 대출 받아서 여자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카드 대출 받고 이러니까 채무가 계속 늘어났던 거죠. 자, 첫 번째 질문.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것도 개인회생이 되는가? 우리가 보통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비나 병원비나 자녀 교육비로 썼다거나 아니면 주식, 코인, 토토 이런 걸로 탕진했을 경우에 개인회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돌려받았다. 이것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은 크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관계죠. 야, 나한테 투자 좀 해봐라. 내가 진짜 좋은 사업 하는데 너가 투자하면 내가 월 이자 일부씩 줄게. 이렇게 말하고는 돈을 빌려간 거죠. 또는 거래처인데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 대금은 못 준 거죠. 그리고 도망가 버리던지 아니면 배째라 해버린다든지 또는 자기가 먼저 파산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관계에서 받을 돈을 못 받고 내가 채무가 늘어나서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죠. 두 번째가 가족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신용불량이야. 그래서 이제 갓 20살이 된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써버리고 어머니가 이미 신용불량이니까 이제 대학생이 된 딸 명의로 카드론을 받아서 생활비에 써버리고 이렇게 해서 빚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가 연인이나 친구 관계입니다. 대체로는 여자들이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많은 이유가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병원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남자친구의 돈을 받아가든 또는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가서 그걸로 결제를 하고 써버리는 거죠. 남자친구는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거죠. 내 가족 중에 누가 형사 사고를 쳤는데 음주운전이다, 폭행이다 이런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안 주면 구속이 된다 하더라. 남자친구인 네가 일단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 이런 경우 많고. 근데 아까 용도 사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겉에 있는 포장지는 가족들의 병원비나 법비용인데 실제로 포장지를 뜯어서 어디 썼는지 살펴보면 쇼핑을 했다거나 유흥에 썼다거나 여행을 다녔다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성분이 거짓말하고 돈 빌려간 거죠. 우리 법원의 직무 편람을 살펴보면 과다한 낭비를 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파산 같은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서 낭비는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을 해놨어. 근데 회생에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과다한 낭비를 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한 낭비 등으로 사용되고 최근 채무 금액이 너무 많은데 그에 반해서 변제율이 형편없이 낮다면 이것은 개인회생 제도를 남용하는 걸로 보아 기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그리고 대여금 채권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내가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은 대여금 채권이 되는 거죠. 그거는 계약서 사본처럼 내가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의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 목록에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3천만 원 빌려주고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3천만 원 받을 돈이 있다고 대여금 채권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을 알 수 있게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받은 차용증이라든지 그 거래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각이 되는가? 그렇진 않고요. 법원이 판단해보고 이게 과다한 낭비다. 이거는 말만 빌려준 거지. 여자친구가 맨날 성형하고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사치한 거 알고 있었고 그 돈 빌려준 남자분도 여자랑 같이 놀러 다니면서 같이 쓴 거 아니냐. 사실상 과다한 낭비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파산은 과다한 낭비는 안 받아주고 면책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회생 같은 경우는 받아는 주는데 청산가치에 집어넣어가지고 변제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회생 같은 경우는 과다한 낭비라도 신청 자격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말 사기 피해인 경우도 있잖아요. 방금 신문기사 보셨듯이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 또는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다 무슨 결제 대금이 필요하다 이러고는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유흥이나 사치에 다 썼어. 나는 정말 모르고 속았어. 완전히 속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돈 빌려준 겁니다. 이런 경우는 나는 사기 피해자잖아요. 그런 경우는 파산도 되고 회생도 되고 둘 다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연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한다. 이거를 실제로 신청을 해보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원이 먼저 보정 권고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계좌를 보니까 그 홍길동 씨에게 3,600만 원 이체해준 기록이 있는데 이거 왜 줬습니까? 그 사람한테. 그럼 채무자는 말을 하겠죠. 아, 그 당시 연인 관계여서 남자친구여서 또는 여자친구여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증여라면 그냥 줬다면 이거는 은닉으로 간주하는 거죠. 아니 자기 통장에 현금 3천만 원 있는 거 애인 줘버리고 자기는 대부업체 돈 못 갚겠다고 회생파산 해달라 하면 이게 말이 되냐. 그 돈은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겠다. 청산가치에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정말 빌려준 게 맞다. 근데 돈을 못 돌려받았다. 사실상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다. 아, 그러면 없는 돈이지. 그건 없는 재산이니까 이대로 끝내자. 개인회생 통과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증여인지 대여인지 사기 피해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법원은 소명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정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든지 지급 명령을 신청했든지 사기죄로 고소했든지 무슨 소명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한번 제출해봐라. 이렇게 법원은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고소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급명령 신청서입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법원이 말하는 건 당신이 정말 돈을 주고 못 돌려받은 사기 피해자라면 그럼 고소라든지 민사소송을 하든지 둘 중에 뭐라도 했겠지. 그거 제출한 거 한번 제출해봐라. 그거 접수한 거 있으면 한번 제출해보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대해서 채무자가 대응을 해야겠죠. 소명 자료를 제출했어. 내가 소송도 제기했고 내가 지급명령도 제출했고 또는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근데도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돌려받았다. 그래서 나는 빚만 남았다. 이렇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내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빼고 월 변제금 30만 원 이렇게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소명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을 못했어. 법원은 내 계좌에서 내 여자친구한테 3,600만 원 이체된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거 빌려준 거냐 사기 피해 당한 거냐 뭐냐 설명 한번 해봐라 했는데 소명 자료 제출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줬는데요 말만 하고 아무 소명 자료 제출할 게 없어. 그러면 법원은 3,600만 원이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가치에 3,600만 원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36회 동안 납부하는 변제금을 싹 합치면 이게 청산가치보다 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3년 동안 3,600만 원 이상 갚으란 말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갚으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소명을 못했을 경우에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그 변제금을 다 합친 금액은 싹 합친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더 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변제금도 따라서 높아지는 거죠. 내가 여자친구한테 3,600만 원 계좌 이체해 줬는데 아무것도 소명을 못했어. 그래서 법원이 그렇다면 그 3,600만 원은 청산가치에 남아있는 걸로 간주를 합시다. 그러면 내 청산가치에 3,600만 원 반영이 되니까 나는 3,6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돼. 그렇다면 나는 월 1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소명을 하면 월 변제금이 30만 원인데 소명을 못하면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이게 아까 소개했던 채무자가
직접 받은 보전 권고인데 법원이 다 찾아낸 거죠. 여자친구인 누구에게 이체한 내역들을 법원이 다 찾아낸 겁니다. 보세요. 600만원, 650만원, 뭐 100만원, 300만원 다 찾은 거죠. 이 2250만원에 대해서 왜 그 사람에게 줬냐? 정말 빌려준 것이라면 소명 자료 같은 거 내보라 했는데 이 남자분이 여자친구한테 소송을 한 적도 없고 고소를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줬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법원은 소명이 안 되네. 여자친구한테 돈을 2250만원 줬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줬고 왜 줬는지는 하나도 소명을 못하네. 그렇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청산가치에 2250만원이 들어오면 변제금을 2250만원 더 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보세요. 밑에 청산가치 2250만원 나왔죠. 저 돈을 청산가치에 다 반영시켜버린 거예요. 소명을 못했으니까 그냥 그 2250만원 채무자 통장에 남아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여기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단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그래봤자 월급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24% 변제밖에 안 했습니다. 변제율 자체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의 변제 계획안인데 싱글이니까 생계비는 1인만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7만원인데 뭐 추가 생계비를 좀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17을 빼는 게 아니라 137을 뺐죠. 240에서 대략 140을 빼서 월 100만원 변제하는 걸로 이렇게 변제 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채무자 선생님들이 이까지는 좀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거나 또는 여자친구한테 신용카드를 줘서 여친이 이걸 다 써버렸어. 막 다 긁었어. 그래서 내가 빚이 생겼어. 그런 경우에 내가 법원에 소명 자료를 내야 된다. 이까지는 아시는데 근데 막상 고소하기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소송이나 부담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적 연민이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옛날 애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가거나 내 카드를 들고 가서 막 쓴 건 사실인데 그래도 한때 연인이었는데 내가 굳이 뭐 그 사람한테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고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소송 비용의 부담이죠. 내가 고소를 하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소송 비용이 발생할 건데 나는 지금 돈도 없어서 회생하는데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크게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소송 괜히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고소나 소송을 안 한다고 반드시 변제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고소든 소송이든 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저 여자가 너무 괘씸하다. 나도 옛날 애인이 너무 괘씸하다. 나한테 거짓말하고 돈 빌려가고 내 신용카드 들고 가서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너는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빚만 남아가지고 나는 이제 회생 파산해야 되니까 나 너무 억울하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소송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명령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시고 직접 하실 수 있거든요. 별로 힘든 게 없어요. 이거는 매우 간단하게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명령 신청하시면 충분한 소명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단 주의하실 게 사기 고소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법원에 지급 명령을 제출하면 법원은 접수를 다 해주거든요. 근데 사기 고소 같은 경우는 고소장을 똑바로 못 만들어 간다거나 소명 자료나 증거 자료를 하나도 못 가져가면 담당 형사가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돌아가세요. 민사로 해결하세요. 그냥 알아서 저희 민사법원 가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접수를 받아줬다 하더라도 혐의 없음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돼버리면 나중에 재고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기죄 고소는 딱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 할 때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직접 하실 거면 지금 명령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 했을 경우에 민사소송을 안 하든 고소를 안 하든 간에 회생 결과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이 사람의 변제 계획안이잖아요. 월급 240만원에서 생계비 140만원 빼고 월 100만원씩 36번 변제하면 총 변제 금액이 3,600만원 나오는 거죠. 보세요. 내가 내 애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애인이 내 신용카드를 들고 가서 마음대로 써서 내가 채무만 남았다. 이런 일들은 주로 보면 2030 미혼 세대에서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이 사건의 채무자도 마찬가지였고요. 240만원 월급에서 140만원 1인 생계비하고 추가 생계비를 빼고 나면 월 변제금이 100만원 되잖아요. 36개월 변제하면 3,600만원 변제하거든요. 미혼 세대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었기 때문에 변제금이 넉넉하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월 100만원씩 36개월 3,600만원 변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친구한테 준 돈 2,250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와도 청산가치보다 36개월 동안 낸 변제금을 합계를 낸 게 이게 청산가치보다 더 커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2,250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와도 이 사람 변제금액은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250만 원이 들어오든 1,900만 원이 들어오든 2,800만 원이 들어오든 어차피 이거보다 내 변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2,25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든지 말든지 대세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여기 보세요. 청산가치에 2,250만 원 있다고 간주를 해도 그래봤자 변제율이 24%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250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대세에 지장이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고소나 민사소송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월급이 매우 적은 거죠. 그래서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금액을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는 거야. 월급이 몇 푼 안 되니까 월 변제금이 2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36개월 변제해봐야 3년 동안 총 변제하는 금액이 720만 원이잖아요. 근데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소명 하나도 못해서 청산가치에 다 들어왔어. 근데 그 돈은 2,250만 원이야. 근데 36개월 동안 내가 변제하는 돈은 720만 원밖에 안 돼. 나는 2,250 이상 변제해야 되는데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저만큼 변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조건에 빠져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이나 고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청산가치에 2,250만 원 이걸 안 집어넣을 거니까. 이런 일부 경우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소송을 할지 고소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고, 그 외에 내가 넉넉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나 안 되나 별 차이도 없기 때문에 너무 깊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돈을 빌려주고 떼인 게 맞다면, 그게 사기가 되든 사기가 안 되든 간에 정말 빌려주고 떼인 게 맞다면 개인회생은 인가되고 통과가 됩니다. 근데 소명을 못했어. 빌려준 건지 그냥 증여해서 줘버린 건지 돈을 빼돌려서 은닉한 건지 전혀 소명이 안 돼버렸어. 여자친구에게 준 2,250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돼서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 그럼 저거를 소명하기 위해서 내가 소송이나 고소까지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아까 보셨듯이 일부의 사람들 있죠. 월급 금액이 낮아서, 만약에 월급 금액이 너무 낮아서 변제금 자체가 낮아.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준 돈이 내 청산가치에 반영됐을 때 그만큼 변제를 못하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소송이나 고소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내가 지인이나 연인이나 옛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재정이 힘들어져서 개인회생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